한국과 유전자가 98%가 같은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라우족입니다. 너희라는 단어는 한국과 똑같은 발음을 사용하며 학계에서는 이들이 고구려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한 교수가 충격적인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고조선 시대 단군 신화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라우족은 호랑이를 신앙하는 종족으로 호랑이 토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대 동예족의 호신 숭배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신화가 하나 있죠. 단군 신화의 호랑이, 동예의 호신 숭배, 라우족의 호랑이 신앙,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호랑이의 샤머니즘이 라우족에게 이어졌다고 직감했습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두 부족 중 곰족은 농경을 이루며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족은 인내심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호랑이족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역사의 기록에서도 사라진 그들의 연결고리를 저는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라우족의 전승 속에 그 단서가 숨어 있을 줄이야. 정말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일하며 아시아의 민족학과 언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아시아 민족의 이동과 언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계속해왔죠. 그러나 제 연구는 대부분 서재의 책들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저는 주로 자료와 기록만으로 민족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다를 수밖에 없었죠. 며칠 전 제 연구 조교인 루카스가 라오스 북부의 산악지대에서 녹음해온 파일 하나를 제게 전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별 생각 없이 파일을 열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말소리가 흘러나오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리나냐, 오냐고, 리나야, 오라고.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단숨에 그 말끝의 부드러운 억양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한국어와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라우족의 말끝에 붙는 다정한 어미들이 마치 어린 시절 한국인 친구의 집에서 들었던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라우족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라우족 언어는 티베트 버마어족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문장의 구조는 정확히 한국어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였습니다. 특히 말끝에 감정을 표현하는 어미를 붙이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민속 의례였습니다. 라우족은 지금도 찹쌀밥, 발효된 나물과 채소, 그리고 돼지머리와 술을 놓고 마을 전체가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는 단지 형식만 비슷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례 절차, 상차림의 구성과 음식을 나누는 방식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전통 제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유사한 문화적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제가 몇 년간 깊이 연구했던 고대 한반도의 민족들 중 범을 토템으로 삼았던 동예족의 의례와도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동예족은 돼지머리와 곡물로 제사를 지냈고 범의 뼈나 이빨을 사용해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라우족이 지금도 행하는 의례 모습 그대로였죠.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라우족은 단군 신화 속 사라진 호랑이족의 후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민족 설화가 단지 신화로만 여겨졌던 것이 제게는 항상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그 신화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제 연구는 지금껏 늘 책상 앞에서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현장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직접 라우족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언어를 듣고 그들의 제사 의식을 보고 그들의 삶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자료 속 글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루카스를 불러 말했습니다. 루카스, 우리 다시 라오스로 가자. 이번엔 내가 직접 가야겠어. 루카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그래, 이건 내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일지도 모르거든. 자료만으론 부족해. 내가 직접 듣고, 보고, 느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아.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 즉시 라오스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제네바의 익숙한 창밖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연구실에서 수십 년을 보낸 제가 난생 처음으로 가슴 뛰는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제가 찾고자 하는 진실은 어쩌면 라오스의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서 라우족, 사람들의 말과 삶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제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이 설렘은 저에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기다려온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단군 신화의 비밀을 풀러 그 오랜 수수께끼를 간직한 라우족의 땅으로 떠납니다. 그들이 정말 사라진 호랑이족의 후손이라면 제 인생 최고의 발견이 되겠죠. 저는 가슴 깊숙이 떨림을 아는 채 그렇게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비행 끝에 라오스 북부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현지 가이드를 만나 깊은 산속의 라오족 마을로 향하는 차에 올랐죠. 라오족이 사는 곳은 라오스, 태국, 미얀마 접경 지역의 깊은 산악지대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짙은 녹음과 험준한 산세를 바라보니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침내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은 깊은 계곡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는 그 풍경이 제 마음을 압도했죠. 그리고 멀리서 저를 바라보는 라우족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저와 동행한 조교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장로를 먼저 만나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루카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장로의 집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장로는 흰 수염과 깊은 주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마을에 오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라오족의 언어와 민속, 그리고 설화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전통과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장로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진 않지만 교수님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천천히 친해지시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장로의 말대로 처음 며칠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멀찍이 서서 저를 경계했고 아이들 역시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마을 분위기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관찰하며 기다리는 게 연구의 기본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마을 광장에 모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줄로 앉아 손뼉을 치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져 루카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루카스, 지금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 루카스는 귀를 기울이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교수님, 이 노래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사가 우리는 높은 산을 넘어 큰 강을 따라 이곳으로 왔다고 하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저릿해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놀이 속 노래마저 그들의 이주 역사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노래는 단군 신화 속 사라진 호랑이족의 이주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마을 한쪽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마침 중요한 제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장로의 허락을 받고 저는 마을 중심부의 큰 제단 앞으로 갔습니다. 제단에는 큰 돼지머리와 찹쌀밥, 절인 채소, 발효 음식과 술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엄숙하게 줄을 서서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노인이 먼저 절하고 음복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 음식을 먹는 순서였습니다.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그 제사의 모습과 절차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의 제사 풍경과 완벽히 겹쳤습니다. 제 옆으로 다가온 장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제사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조상들이 북쪽의 산을 넘어 이곳에 올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죠.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 조상님과 연결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라우족이 사라진 호랑이족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의례의 형식, 음식, 분위기까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루카스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루카스, 오늘 제사를 보니 확실해졌어. 이 모든 게 한국의 제사와 너무 똑같아. 심지어 아이들의 놀이까지 한국과 연결돼 있어. 루카스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교수님이 그토록 찾던 민족 이동의 증거가 여기 있었군요.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깊은 밤, 숙소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짙은 밤하늘엔 별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서만 연구를 해왔던 학자입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족의 역사를 마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라오족이 정말로 사라진 호랑이족의 후손이라면, 제가 지금 이곳에서 그 역사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거라면 이것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발견이라고 말이죠. 심장은 뛰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내일도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제 발 아래 노인이 작고
낯선 마을이 한국의 오래된 신화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저는 별빛을 등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부터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기 위해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최선이었죠. 아침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멀리서 솟아오른 짙은 안개가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어제의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마을은 무척 조용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걷고 있을 때 장로가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는 장로 곁으로 다가갔죠. 장로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교수님, 어제 제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한국의 제사 방식과 너무 똑같았어요. 장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라우족에겐 이런 전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되니까요. 잠시 고민하다가 장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우족은 특별히 호랑이를 숭배하거나 호랑이를 상징으로 삼는 풍습이 있습니까? 장로는 제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곧바로 대답 대신 저를 데리고 마을 외곽의 작은 사당 쪽으로 걸었습니다. 사당 앞에는 작은 나무 판자 위에 짐승의 이빨과 뼈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장로는 그것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사냥한 짐승들의 흔적입니다. 특히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수는 신성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산과 숲을 숭배하며 사냥한 짐승의 흔적을 조상께 바칩니다. 호랑이는 특히 강하고 용맹한 동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호랑이를 신성시하고 사냥을 중심으로 살아온 민족이라니요. 한국의 고대 민족 중에서도 동해족이 떠올랐습니다. 동해족은 한반도 북부에서 범을 토템으로 숭배하며 사냥 중심의 생활을 했던 민족이죠. 저는 가슴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이 마을의 조상들이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장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랜 옛날 북쪽의 춥고 높은 산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얀 눈이 늘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큰 산맥을 넘어 강을 따라 내려왔지요. 우리는 그때부터 이곳에서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장로의 말이 끝나고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동해족의 흔적과 이 전승이 너무나 정확히 겹쳤기 때문이죠. 사냥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범을 토템으로 삼으며 눈 덮인 북쪽 산에서 남아있다는 이 이야기는 역사적 기록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라우족은 한국의 단군 신화 속에서 사라졌던 호랑이족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활이나 창 같은 무기를 이용한 사냥 의식도 있습니까? 장로는 다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라우족의 남자들은 성인이 될 때 활쏘기와 사냥 의식을 치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용맹한 사냥꾼이 되기를 바라는 전통이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해족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성인식이 명확하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동해족은 사냥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활과 창을 사용한 성인식을 행했고 범을 상징으로 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장로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혹시 라우족의 노래나 놀이 중에도 범이나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까?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에도 종종 용맹한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호랑이는 우리 라우족에게 강인함과 용기를 상징하니까요.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라우족의 삶 깊숙이 한국 고대 민족과 일치하는 흔적이 완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역사서에만 의지해 연구하던 제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그 역사의 흔적을 직접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장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 덕분에 저는 아주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장로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보았습니다. 교수님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기쁩니다. 앞으로 며칠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루카스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카스, 라우족이 한국의 동해족과 유사한 흔적이 너무나 많아. 모든 민속과 기록이 이렇게나 비슷할 줄이야. 루카스는 제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교수님. 이 발견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구자로서 이보다 더 행복하고 설레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저는 깊은 밤이 되도록 다시 한번 오늘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되짚었습니다.
이곳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게 라오족은 이제 단순한 소수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역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 그 자체였습니다. 라오족 마을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알아보고 웃으며 인사해줬죠. 아이들도 경계를 풀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라오족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언어와 감정 표현을 더 생생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족의 언어 구조는 분명 티베트 버마어 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장 끝에 감정을 담아 상대를 부르는 방식은 제가 알던 다른 어떤 언어보다 한국어와 가까웠죠. 마을 사람들은 특히 아이를 부르거나 친한 사람과 대화할 때 야, 꼬, 우 같은 어미를 붙이며 부드럽게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한쪽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죠. 리나냐, 오냐꼬.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순간 어린 시절 한국 친구 민수의 집에 초대받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수 어머니께서 민수를 부르며 하셨던 말이 이와 너무나 비슷했죠. 민수야, 이리 오너라. 말투에서 느껴지는 다정함과 부드러움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 기묘한 유사성에 대해 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던 루카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루카스, 라오족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말을 부드럽고 친근하게 하는 건가? 루카스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라오족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늘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말을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하더군요. 특히 상대방의 감정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국어에서도 그런 표현은 흔하죠.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여 말을 부드럽게 바꾸는 방식 말입니다. 괜찮아요. 하세요. 좋겠네요와 같은 어미를 붙이는 습관은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정서 표현입니다. 라오족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서 그런 감정 표현이 그대로 느껴지니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장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장로는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마을 생활은 익숙해지셨습니까? 저는 장로에게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마을이 참 정겹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장로님, 라오족 언어는 참 신기합니다. 특히 사람 이름 뒤에 붙이는 야, 꼬 같은 말투는 언제부터 쓰인 건가요? 장로는 잠시 먼 하늘을 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쎄요. 우리 라오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친구가 친구를 부를 때 언제나 말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말이라는 건 상대방 마음을 배려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웠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죠. 말은 상대를 배려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점 말입니다. 장로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먼 곳에서 오셨지만 우리의 말투에서 익숙함을 느끼셨다고 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라오족은 늘 고립되어 살았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우리 조상들이 남긴 말투가 어쩌면 다른 민족과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로의 말에 저는 다시 심장이 뛰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조상들이 남긴 말투라니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연결고리가 아니겠습니까? 라오족 언어가 가진 이런 감정 표현의 특징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언어학적으로 가장 오래 남는 민족적 흔적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라오족의 언어 습관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야, 꼬, 우와 같은 어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한국어에서도요, 네요, 군요 같은 어미를 쓰며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다정함을 표현합니다. 라오족의 언어 습관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방식입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라오족과 한국 민족 사이엔 분명히 언어적, 감정적 연결점이 존재한다. 생각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깊은 호기심으로 차올랐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어의 구조와 표현 방식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처음이었죠. 언어는 단지 소통수단이 아닙니다. 언어 속엔 민족의 기억과 감정이 살아 숨쉬고 있죠. 저는 지금 그 놀라운 현장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역사적 기록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숙소 창밖을 보니 어둠 속 마을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루카스에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언어란 정말 놀라운 거야. 감정을 담고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거든. 라오족 언어는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줘. 루카스는 진지하게 제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비슷한 언어 습관을 찾은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민족적 기억을 발견한 게 아닌가 하고요. 저는 루카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오족 언어에서 느껴지는 이 익숙함이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오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호랑이족의 후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제 마음은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연구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죠. 며칠 동안 라오족 마을에서 생활하며 저는 이곳 사람들의 언어와 전통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보면 친근하게 미소를 짓곤 했죠. 오늘은 장로가 특별히 마을 여성들과 함께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마을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라오족 여성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멀리서부터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된장 비슷한 발효 음식과 나물 절임의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시골의 어머니들이 명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향과 분위기가 너무나 비슷했죠. 저를 보자 여성들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중 한 여성인 아루가 밝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우리 전통 음식이니까 꼭 맛보셔야 합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 냄새가 정말 좋은데요. 여성들은 찹쌀밥과 나물절임, 발효 채소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정성스레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루가 제게 음식을 설명했습니다. 이 찹쌀밥과 발효 음식은 라오족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먹었습니다. 특히 큰 제사를 지낼 때면 반드시 이런 음식을 올립니다. 아루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제사에서도 찹쌀밥과 나물절임, 그리고 발효된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곁에 있던 루카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음식들은 정말 한국의 제사 음식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릇과 음식 배치까지 너무 비슷합니다. 저는 루카스에게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나도 지금 그걸 계속 느끼고 있어. 이건 민족적 유사성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역사의 흔적일지도 몰라. 그때 장로가 조용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마을 음식을 좋아하시니 다행입니다. 우리 라오족은 이 음식을 통해 조상님과 연결된다고 믿어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죠. 장로의 말에 저는 즉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로님, 라오족 제사에서는 왜 돼지머리와 찹쌀밥, 발효된 채소를 쓰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로는 제 질문에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라오족 조상들은 북쪽의 험한 산맥을 넘어올 때 식량을 보존하기 위해 채소를 발효시키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찹쌀은 생존에 필요한 힘을 주는 중요한 곡물이었고, 돼지머리는 용맹함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로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장로의 설명을 듣고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전통 제사 의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발효 음식과 찹쌀은 고대 한국에서도 중요한 생존 음식이었고, 돼지머리는 제사에서 풍요와 용맹함을 상징했죠. 저는 다시 장로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연구한 한국의 고대 민족도 이와 똑같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북쪽에 살았던 민족들 중 범을 숭배했던 동해족은 돼지머리와 발효된 음식을 제사상에 올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장로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무척 놀랐군요. 저는 그저 우리 라오족 전통이라 믿었을 뿐인데 먼 곳의 민족과 그렇게 닮았다니요. 우리의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해준 전통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장로의 진심 어린 반응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민족의 기억은 때로 이렇게 음식이나 의례 속에 강력하게 남아있죠. 저는 그제야 제가 이 마을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증거인지 실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루카스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이 음식과 제사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정확히 일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루카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카스, 민족의 기억이라는 건 정말 강력한 거야. 이런 음식이나 제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생존을 위한 오랜 세월의 경험과 문화가 담겨 있어. 라오족과 한국의 오래된 역사가 이렇게 연결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루카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오늘 들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발효 음식의 의미, 찹쌀밥의 중요성, 돼지머리가 제사상에서 상징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죠. 이 기록들은 제게 매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기록을 마친 후 숙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 빛나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라오족과 한국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연결고리를 확신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마주한 모든 것이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이곳 라오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언어, 제사를 통해 저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기억은 때로 역사책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귀중한 역사의 증거를 더 깊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직 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오족 마을에 머문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낯설었던 모든 것이 이제 제게 익숙해졌죠. 어느새 저는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저를 잘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면 반갑게 달려와 말을 걸고 함께 놀자고 손짓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아이들이 광장에 모여 전통 놀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줄로 앉아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무척 흥겨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며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문득 저는 아이들의 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곁에 있던 루카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루카스, 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는 어떤 내용이야? 루카스는 귀를 기울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가사가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는 먼 북쪽에서 높은 산을 넘어 큰 강을 따라 이곳으로 내려왔지요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루카스의 말을 듣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라오족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제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그 이야기였으니까요. 제가 연구해온 한국의 단군 신화 속 사라진 호랑이족의 이주 경로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저는 루카스에게 조금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루카스, 그 노래에서 다른 내용도 나오니? 루카스는 다시 귀를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 교수님. 아이들은 험한 산을 넘고 깊은 숲을 지나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용감한 조상들이 강한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길을 열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이 놀이는 단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라 라오족의 구체적인 민족 이동 역사와 토템 숭배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놀이 속에 이토록 선명한 역사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침 아이들이 놀이를 끝내고 쉬는 시간에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리나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교수님도 같이 하실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리나, 방금 부른 노래는 누가 가르쳐 줬니?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 마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래래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노래에서 호랑이가 나오던데 그건 무슨 뜻이야? 리나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먼 길을 내려올 때 호랑이처럼 아주 강하고 용감했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놀이 속에 이토록 분명하게 민족의 기억이 남아있다니요. 역사책이 아닌 아이들의 노래와 놀이가 때로는 더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실을 저는 생생히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장로를 다시 찾아가 이 놀라운 발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놀이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글자가 없던 시절부터 노래와 놀이가 우리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달해 왔죠. 장로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숙한 곳에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글이 아닌 노래와 놀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놀이가 민족의 역사적 기억을 담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라오족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제 연구, 노트에 오늘의 발견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놀이의 가사와 그 의미, 민족 이동의 흔적, 호랑이에 대한 상징성까지 빠짐없이 적었죠. 기록을 마치고 저는 루카스에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야말로 가장 정확한 민족적 기록이야. 역사가 책에만 남는 게 아니라 놀이와 생활 속에 훨씬 강력하게 남는 거지.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수님. 아이들이 역사와 전통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네요.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라오족의 아이들이 부른 이 단순한 놀이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민족 이동의 증거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작은 마을에서 저는 책상 앞에서 수십 년간 연구하며 찾지 못했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역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책과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일상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오족 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 속에 사라졌던 호랑이족의 역사가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깊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감동이었죠. 저는 오늘의 발견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라오족은 정말 한국의 단군 신화 속 사라진 호랑이족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놀이 속에 숨겨진 이 민족의 기억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라오족 마을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죠. 돌아가기 전 마지막 밤, 저는 마을 장로와 함께 늦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로는 평소처럼 조용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라오족 마을에서 제가 본 것과 느낀 것을 모두 정리하여 장로에게 들려줬습니다. 장로는 저의 말을 매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장로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라오족도 우리 전통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장로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더 감사해야 하죠. 라오족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볼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장로는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돌아가셔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꼭 널리 알려주세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로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여기서 본 모든 이야기를 스위스로 돌아가면 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반드시요. 그렇게 다짐한 후 저는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에 앉자마자 저는 라오족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언어와 제사, 토템 숭배, 놀이에 담긴 민족 이동까지 세세히 기록했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학술 논문으로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연구 내용을 제네바 대학의 민속학회에서 공식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장에는 세계 각국의 민속학자와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열정을 다했던 연구를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라오스 북부 고산지대의 라오족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라오족의 언어가 한국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설명했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과 감정을 표현하는 말끝, 어미까지 놀라운 유사성을 말했죠. 학자들의 눈빛이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이어 저는 제사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라오족의 제사상엔 찹쌀밥과 발효채소, 돼지머리와 술이 놓이고 그것을 마을 전체가 나눠 먹으며 조상을 기억합니다. 이 방식이 한국의 고대 민족, 특히 동해족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청중들은 제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라오족의 놀이 속 노랫말까지 소개했죠. 아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에는 먼 북쪽에서 산을 넘어 강을 따라 내려왔다는 민족 이동 기록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라오족은 호랑이를 토템으로 숭배하며 사냥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모든 점이 한국의 단군 신화 속 사라진 호랑이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오족과 한국의 역사적 연결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민속학적 유사성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민족 이동의 흔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학회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자 여러 학자들이 다가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한국 민속학자인 박 교수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크라우저 교수님,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유사성을 보이는 민속 사례는 처음 봅니다. 라오족이 단군 신화 속 사라진 호랑이족의 후예라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박 교수의 말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본 증거들은 너무나 분명했죠. 라오족 마을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박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될 겁니다. 교수님의 연구 덕분에 단군 신화와 민속학의 역사적 연결성이 더욱 깊게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서 다시 장로의 부탁을 떠올렸습니다. 라오족 사람들이 전해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 이제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모두가 알아야 하는 진실이 됐습니다. 밤늦도록 저는 라오족 마을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소리, 제사 때의 엄숙한 분위기, 라오족 여성들이 음식을 준비하던 모습, 그리고 따뜻한 말투까지 하나하나 생생히 떠올랐죠.
이 모든 장면이 제가 찾아왔던 역사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라오족이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이제 저희 삶의 일부가 됐음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와 민속이 어떻게 살아 숨쉬고 전해지는지를 저는 라오족 마을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음을 생각하니 저는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라오족과 단군 신화 속 잃어버린 민족의 기억을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다고요. 그것이 제 연구자로서의 소명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 별을 보며 그렇게 새로운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저는 제네바로 돌아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라오족 마을에서 겪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연구실에 앉아 라오족에 관한 논문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때마다 라오족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마을 장로의 다정한 말투가 선명하게 기억났죠. 어느 날 오후 연구실 문을 누군가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반가운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조교인 루카스였습니다. 루카스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발표가 정말 큰 화제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교수님의 연구를 듣고 라오족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거 참 기쁜 소식이네. 라오족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어. 루카스는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연구로 라오족과 한국 민족 사이에 숨겨진 역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보다 의미 있는 연구는 없을 거예요. 저는 루카스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가볍지 않았죠. 제 연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수록 라오족 사람들이 전해온 역사의 깊은 의미를 더욱 책임감 있게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루카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라오족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전해드려야죠. 교수님 발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라오족을 알게 됐다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 연구가 내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날 저녁 라오족 마을의 장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펜을 들어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적었죠. 장로님, 제가 마을을 떠난 후에도 늘 라오족 마을의 기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라오족의 역사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라오족의 소중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봉투에 담으며 저는 다시 마을에서의 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라오족의 언어, 제사, 음식, 놀이 속에 담긴 모든 것이 제게는 단지 연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사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연구를 축하하는 작은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모임에는 저와 가까운 동료 학자들과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 온 민속학자 박 교수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크라우저 교수님, 이번 연구는 민속학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라오족과 단군 신화의 연결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견이었어요. 저는 겸손히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저 역시 이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단지 기록된 글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 교수는 깊이 공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제네바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라오족 마을의 풍경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 장로의 따뜻한 눈빛, 여성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의 향기까지 생생하게 살아났죠. 집에 돌아온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억 속에 살아 숨쉬는 거였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지 옛 기록과 문헌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라오족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게 라오족은 더 이상 연구의 대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삶에 깊이 새겨진 친구이자 가족과 같았죠. 그들의 언어, 제사, 음식, 놀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라오족 사람들의 얼굴과 마을 풍경을 떠올리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제 연구가 단순히 민족적 유사성의 발견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위에 적었습니다. 역사보다 더 깊은 민족의 기억이 라오족 마을에 있었다. 나는 그 기억을 만났고 그 기억은 이제 나의 기억이 되었다.
저는 이 문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마음은 편안했고 제 연구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라우족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려서 라우족의 소중한 기억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연구를 통해 민속학자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라우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이제 저희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라우족의 민족적 기억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